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학 현장에서 뵙거나 아니면 전화 통화를 사무실에서 하거나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해서 뵙다가 이렇게 포럼에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제 발표는 정부 지원 연구비 집행 관련 연구 현장 주요 이슈인데요. 이 내용은 지난 상반기에 한국연구재단이 혁신법에 에 관하여 현장 이슈를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이슈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연구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이란 목표와 가치 및 실천성을 함유한 정부의 기획된 사업을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정책은 항상 추진을 할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향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비 지원 정책은 이 정책의 개념에 부합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기초로 해서 목표로 정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정부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연구 지원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이 연구비 지원 정책의 목표에는 연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 말에서 연구의 학문 탐구에 대한 존중의 뜻이 내재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비 지원 정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대한 진실한 연구 탐구에 대한 정직성, 그리고 그 정직한 연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연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참여 연구원, 그리고 각 연구의 행위자 간의 상호 간의 존중, 그리고 정부와 연구자 간 또는 거기 연구에 관계하는 모든 분들의 이해 관계자 간의 신뢰가 사회적 가치인 가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비 지원 정책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될까요?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그것은 책임 있고 정직하며 투명하게 연구비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정책의 방향을 두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연구비 부정 사용을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책임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연구비라는 건 정부 연구비가 개인의 자금이 아닌 공적 자금이라는 인식이 전환.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1년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27조 2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은 약 3분의 1인 9조 원을 지금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27조 2천억 원,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라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지죠. 이렇게 얼마나 큰 예산일까? 그래서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3억 원의 집을 9667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고요. 그리고 20만 원의 자전거를 1억 3,600만 대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20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전 국민에게 자전거 2대씩을 모두 나누어 주고도 남는 예산, 이것이 바로 올해의 27조 2천억 원의 R&D 예산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이러한데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3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순수하게 10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해서 3억 원을 모으려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27조 2천억 원이 모아지려면 9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30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일을 하고 어떤 근로에 대한 그 급여를 받지만 사실 일이라는 건 힘든 요소들도 많고 그런 저축을 하고 이런 게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혈세라는 게 이런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R&D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이다. 국민의 정성과 노력이 모아진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러한 연구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책임자의 역할과 그 책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연구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투명하게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부정행위에 보면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예전에 그 부정행위였다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연구 개발비에 대한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까지도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의미는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정부 연구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왜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부정행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부 연구비 집행 관련 현장 이슈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이 조사는 지난 상반기에 그 표본은 연구자와 연구 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했고 연구자분들은 재단 시스템을 이용한 웹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각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접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의 조사 대상은 지금 현재 한국 연구자 정보 KRI에 등록된 전국대학 교원 중에서 전임 교원 중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분, 그 분야는 이공과학기술 분야, 인문사회 분야가 모두 포괄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5,082명 이 표본으로 추출이 되었고요. 연구 지원 인력은 대학 그리고 출연년 등의 각 기관별로 표본 235개 기관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조사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연구 현장 체감도, 연구비 집행 관련 애로 요인, 그리고 연구비 집행관리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응답률은 연구자는 9.9%, 연구 지원 인력은 34%, 평균 22%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총 응답자 수는 582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구자는 86.3%인 502명이 답변을 주셨고 연구 지원 인력은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 외에 예전에 종이 영수증 보관 실태에 대한 그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공문 보낸 당일날 회신이 오기 시작하더니 그 조사 기간 초반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 이번에 정부 연구비 집행 관련 현장 이슈를 조사를 할 때도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자분들께서 굉장히 빠르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응답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를 했고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연장 없이 그 기간 안에 설문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면으로 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부처별로 다른 연구비 사용 기준을 혁신법으로 통일을 했죠. 예전에는 각 기관별로 부처별로 그 기준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학마다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혁신법으로 통일이 되면서 연구자와 연구지원 인력 모두 여기 보시면 긍정적인 응답이 연구자분들은 82.8% 그리고 연구지원 인력분들은 78.8%가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주신 걸 보면
혁신법이 시행이 된 1월 1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건 4월, 5월이 되는데요. 그때 주신 답변을 보면 현장에서는 원래 규정하고 바뀐 규정을 둘 다 맞춰서 요구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혁신법으로 하나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학문 분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의견 주셨고, 혁신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기관이 존재해서 정산 시 혼란이 발생한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비에 대해서 항목별 총액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활동비, 시설 장비비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비를 편성을 했다면, 지금은 항목별로 총액만, 품목, 수량, 단가의 그런 내용 구분 없이 총액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은 상당히 높은 92.9%가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셨고, 연구 지원 인력에서는 71.3%의 긍정적 의견이 있었습니다. 연구 지원 인력에서 이 15%가 부정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조금 다소 높죠. 그 의견을 좀 보면 총액 계상으로 간소화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런 감사나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세부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총액 계상에 어떤 그 의견을 주셨고요. 연구자분들은 총액만 계상을 해서 비목별 잔액 확인이 어렵다. 그리고 상세하게 계상이 되어야 부정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총액 계상하면 잘못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지금 혁신법에서는 직접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간접비에서 그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용어가 좀 어렵죠. 이 근자가 가까울 근자잖아요. 그래서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그 연구 행정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 그래서 직접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인력, 그것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입니다. 이런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연구 활동비에 대한 사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구 활동비에 대한 사용이 허용이 되었죠. 다만 직접적인 그런 연구와의 관련성을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근접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준 것은 86.0, 66.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부정 의견을 주신 것을 보면은 연구자분들은 직접비가 부족해서 활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연구활동비가 감소될 수 있어서 근접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 쪽에서는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과제에서 직접비에서 투입이 되지만 산학협력단 연구 전담 인력의 부담에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설문을 해봤습니다. 보면 얘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분들의 48.4%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의 60%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아니다,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을 주신 거가 연구자분들의 50.6%, 반이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연구 지원 인력분들은 36.3%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은 하고 반 정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연구자분들께서 의견 주신 거는 연구비가 부족해서 활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인 연구 중심의 연구기 때문에 행정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답변이에요.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라는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응답이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법이 시행된 초기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이 제도를 많이 알리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홍보나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지원 인력 분들은 이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표준 가이드가 없어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직접비 예산 부족으로 직접비, 간접비에서 혼용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비슷하게 근접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 지원 가능 부분 등 제도화가 필요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정산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연차 정산을 해서 연차가 종료되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했지만 지금은 연구가 종료되는 그 시점이 단계가 종료되는 단계 종료일 그리고 최종적인 연구가 종료되는 최종 종료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단계 종료, 최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차 정산의 개념은 이제 없고 폐지가 된 거죠.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은 91.6%가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연구 지원 인력분들은 43.8%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 지원 인력이나 연구자분들의 의견에서 변화된 그런 혁신법에서 그 의견이 대부분은 긍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정산 시기에 있어서는 이 연구 지원 인력에 있어서 33.7%가 부정적이다라는 답이 매우 조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의견 주신 걸 보면은 연구자분들은 연차별 과제 정산을 해야 좀 더 체계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단계 정산일 경우에는 연구비 사용 적정 여부를 빨리 회신하기 어렵다. 그리고 혹시라도 정산 누락이나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단연도 과제인 경우에는 수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 종료나 최종 종료보다는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연구 지원 인력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지금 환경이 좀 변화된 산학협력단의 그 환경적인 그런 답변이 보입니다. 보시면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변경이 될 경우 3에서 5년 과제인 경우에는 그 정산 시의 문제가 굉장히 난감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의 이 끝부분에 보시면 연구원 인력풀이 유동적이고 변경이 빈번하다. 그래서 과거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의 답변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의 그런 상황을 보시면 뭐 이직률이라든지 아니면 근로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걱정하는 거가 여기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깊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또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구매 기한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혁신법 이전에는 그 연구개발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제 3가지의 카테고리가 되죠. 국가연구시설 장비를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연구 종료일까지 구매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이 연구시설 장비를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구매를 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분들께서는 88.4%, 연구 지원 인력분들은 72.6%의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부정적인 의견은 다소 낮지만 일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개월 전이나 1개월 전이나 비슷하다. 그리고 늦게 장비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연구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료를 앞두고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여 연구비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이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때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그 연구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이 연구비 지원의 궁극적인 방향,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향, 문제 해결 방향, 부정이 없도록 하는 그 문제 해결 방향에서 보면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 지원 인력에서 답변 주신 거에 보면 경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어디까지 인정되는 것인지 애매해서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응답 주셨습니다. 혁신법에서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는 학생 인건비 지급 기간이 확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졸업 후에 상위 과정 진학 시까지는 학생이 이제 졸업을 했기 때문에 학위를 마친 상황에서는 더 이상 학생 인건비가 지급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혁신법에서는 상위 과정의 진학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 공백 기간 동안에 학생 인건비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분들의 88.0% 그리고 연구 지원 인력분들의 91.2%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부정적이다라고 답을 주신 것은 1.3%, 2.4%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백 기간 후 진로 변경 시 기지급된 학생 인건비 처리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고 제도를 악용을 해서 그러한 다음 학기에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연구비 지급이 가능한 공백 기간이 제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학이 실패됐을 때 불인정 사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정부 연구비 집행 관련 현장 이슈는 저희가 이러한 설문조사, 혁신법으로 변화된 그런 인식조사 외에 어떤 부분이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 분류를 해보면 여기에서 혁신법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사항, 그리고 혁신법 매뉴얼 등에서 개정이 필요한 17개, 그리고 타 법령 개정이 필요한 1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모두 24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금 지난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안건으로 의결이 되면서 이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논문 게재료가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되는 것, 그리고 핵심 연구 장비를 구매를 할 때 구매 비용을 선사용 가능하게 된 것,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의 일정 비율을 간접비로 사용 허용한 것, 그리고 인문사회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예전에는 한 과제에서 인건비를 모두 그 산정을 했다면 여러 과제에서 집행을 허용한 것, 이러한 것이 이제 의결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결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렇지 않은 24개 중에 이렇게 연구수당 회의비,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제도의 현장 착금 방안 마련,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경제 수단 결제 수단 사용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연구비 정산 기준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쭉 보시면 단기 인력 활용 비용 처리 가이드 제시, 회색지대 연구비 집행 예방 등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이런 끝에 보시면 타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이건 법무부의 체류관리 지침과 관계가 된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과제 참여 허용하는 문제, 이것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저희가 지금 2부에서 이슈 토론의 일부는 다시 심층 토론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남은 과제들은 저희가 그 중앙부처와 또 협의를 하고 그 다양한 그 논의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자세히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국연구재단 이슈 리포트가 지난 10월 25일자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24개의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구 현장에 그런 이슈를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항상 이 부분을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단도 물론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 대학과 출연연 그리고 연구자분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큰 범위에서 그리고 큰 장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더 그 대안이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하는 데 매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